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세션 F2 중남미 생태 문명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배재대학교의 유왕모입니다. 오늘 발표는 세 분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의 박경은 교수님, 그 다음에 충북대 역사교육과의 이성재 교수님,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의 조고호 교수님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작 시간도 조금 늦었고요. 또 마지막 세션이라서 시간을 좀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시는 분께서는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토론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에 좀 충실히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대 이성재 교수님께서 멜리스에서의 식민 권력과 목재산업, 마호가니 나무의 벌목을 중심으로 라는 테마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5시 40분이니까요. 6시까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이성재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벨리즈에서의 식민권력과 목재산업, 그래서 마호가니 나무의 벌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살펴볼 건데요. 결론에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소위 무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서양의 해적들로서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벨리즈에 정착하면서부터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태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벨리즈라는 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 이제 일정 정도의 그 토지를 상당 부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과두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 과두 정치 부분이 가진 어떤 병폐가 사실은 이 마호가니 목재 벌목 때부터 이미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더 석슬리라고 이제 멋진 신세계를 쓴 작가죠. 이 사람이 1933년에 멕시코나 과테말라 쪽을 여행을 하면서 여행기를 남겼는데 그 여행기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호가니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고 마호가니에 앉지 않고 마호가니에서 잠을 자지 않은 가족은 없었다. 마호가니는 경제적인 믿음과 도덕적 가치의 상징이었다. 여기서 나는 올더 석슬리는 아닐 거고요. 예, 그 여행하면서 아마 만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벨리즈의 어떤 국기 같은 걸 보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중간에 있는 게 마호가니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마호가니 나무라는 것이 벨리즈와의 어떤 상관성은 굉장히 깊고 어떻게 보면 벨리즈라는 국가가 이 마호가니의 수출을 하면서 형성된 국가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이미 1867년에 한 기록에 따르면요. 필라델피아의 가구 제조업체였던 조지 행케스라는 사람이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산토 도밍간 마호가니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목재들이 이미 다 벌목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미 여기서 행케스가 언급한 것은 카리브해에서 나온 어떤 마호가니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자메이카 쪽이 이제 가장 먼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리즈가 상당 부분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쿠바가 남는 어떤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 뒷부분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발표할 주제와는 좀, 전체 내용에서 이제 뒤에 나온 얘기인데,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서 마호가니는 상당히 귀한 목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줄 친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마호가니만의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 얽혀 있고요. 또 잘 짜인 구조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호가니 역사를 보게 되면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국과 에스파니아의 식민지를 놓고 벌인 경쟁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호가니를 놓고서 이제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소위 무법자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이들은 원래부터 어떤 사회 위기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오가니에 정착하면서부터 돈과 자본의 어떤 맛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 부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타락했다는 거는 이전에는 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잘 어울렸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벨리즈에 노예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마오가니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야 원주민들의 자치운동, 지금도 숲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벨리즈의 과수정치의 기원, 이런 것들이 이 마오가니 나무를 통해서 다 엮여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그두에서 마오가니. 사실 마오가니 이전에 이미 로그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염색할 때 쓰는 나무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먼저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시면은 1500년대 초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역시 해적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상선들을 약탈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상선이라는 게 이제 이 로그우드를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상선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그우드 나무의 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로그우드 염색 가루입니다. 그런데 1667년에 마드리드 조약이 체결되면서 해적들의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해적들은 벨리즈 북부에 로그우드 캠프를 세우고 벌목업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베이맨, 소위 여기가 이제 온두라스 만인데요. 온두라스 만의 사람들이다 해서 베이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로그우드 생산은 1700년대 초반에 영국 모직 산업의 확장과 함께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염색을 해야 되니까요. 당시 로그우드 1톤은 25파운드, 오늘날 약 2000파운드에 달했고 연간 수출량은 8000톤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1700년대 초반이고요. 이후에 이제 또 1750년대로 가면 또 이제 가격은 이렇게 상당히 큰 변동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잘 나갈 때 이 정도로 이제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720년대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노예들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틸리스 노예 시장을 통해 벨리즈로 노예들이 끌려 들어오게 되고요. 이후 1750년 이후에는 이제 로그우드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베이맨 사람들이 마오가니 나무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마오가니 나무인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큽니다. 1926년경에 있었던 마오가니 나무인데 오른쪽은 마오가니 의자고요. 근데 이제 그림 3에서 보는 것 같은 이 정도의 크기의 마오가니 나무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미 다 벌목이 돼가지고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마오가니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밀집돼서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뭐 헥타르당 겨우 한 2그루 정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마오가니는 이제 종류가 크게 3종류로 있는데요. 인디언 마오가니라고 부르면서 혹은 또 쿠바 마오가니라고 부르는 것은 뭐 플로리다 남부, 카리브해 이런 데 있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없어졌고요. 지금 벨리즈에서 언급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말하는 스위테니아 마크로필라라고 하는 마오가니가 있습니다. 이거는 속칭 이제 온두라스 마오가니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간략한 개요인데요. 1780년경에 마오가니는 벨리즈의 주요 수출품으로서 로그우드를 대체했다. 해안 지역에 국한되었던 로그우드와 달리 마오가니는 숲에서 자랐기에 벌목업자들은 내륙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접근이 어려웠던 벨리즈 남서부의 치키불은 마지막으로 도달한 지역 중 하나였다. 이곳에서의 벌목은 20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벌목업자들은 마오가니 벌목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예들을 수입했다. 현재 벨리즈가 다민족 국가인 것은 바로 이러한 목재 산업의 유산 때문이다. 마오가니는 200년 이상 벨리즈의 경제를 지탱하게 한 주요 수출품이었다.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근데 이 목재 산업은 굉장히 불안정했고요. 1840년대에 이제 유럽의 철도 확장,
또 철도 객차 생산을 위해서 이제 마호가니가 필요했을 때는 높은 수출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제 목재가 상당 부분 고갈이 됐고 또 사람들은 더 내륙으로 갔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위브와 사비도라는 연구자는 이렇게 봅니다. 1850년대에 마호가니 무역이 감소한 거는 선박 건조 시에 목재가 철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나이겔 몰랜드라는 사람은 마야인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마야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더 이상 힘들어졌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부침이 굉장히 심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900년대에 아메리카 대륙 운송되었고 또 1930년대 대공황 때 굉장히 부진했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의 무역이 또 감소를 했고요. 미국으로도 많이 넘어갔었는데요. 또 1980년대 중반에는 이제 최저 수준에 도달한 이런 어떤 세상 흐름을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로그우드는 해변에서 주로 자라고요. 그래서 또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마호가니는 나무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제를 도입하게 되는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 그림부터 좀 보시면요. 5번 보시면 마호가니 통나무가 이제 유광을 따라서 내려가고 이제 벌채를 한 다음에 벌목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강물을 따라서 뗏목을 만들어서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고요. 이제 도착한 다음에는 요걸 다시 또 이렇게 네모랗게 만들어서 이제 배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목 후에 마호가니가 다듬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게 좀 그러네요. 1786년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뭐 런던 조약, 런던 협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마호가니 벌목지가 상당히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마야인들의 공격을 불러일으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갈등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뭐 다들 예상 가능한 것들입니다. 나무를 나르기 위해서 또 황소가 들어오고 또 1920년대에는 트랙터가 도입되면서 또 더욱더 많은 벌목이 행해졌고 또 간선철도도 건설되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벨리즈의 어떤 도로망이라고 하는 게 이 벌목된 나무를 움직이기 위해서 철도도 만들어지고 도로도 깔리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제의 부분은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적으로서 이 해적들이 이제 상당히 평등주의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깨져나가게 된 게 이제 마호가니 때문이었다라는 거고요. 노예를 조금 보면요. 노예들은 이제 주로 서인도 노예시장 통해서 들어왔는데 대부분 아프리카 태생이었고요. 아마도 베냉만, 콩고, 앙골라 출신으로 예상이 됩니다. 19세기 초 벨리즈 타운의 한 구역은 이그보 타운으로 불렸는데 이거는 아마도 아프리카 이그보족이 이곳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노예로서 거주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인구를 잠깐 보면요. 노예가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4분의 3 차지하고요. 백인이 약 10%, 또 자유이색인이 한 14%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 중엽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벨리즈에서 노예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호가니 숲 속에 들어가서 벌목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으로 생각하는 어떤 채찍질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은 거 아니었냐라는 그런 주장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반대 주장이 나와서 역시 노예제는 노예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리카 노예들이 힘든 삶을 겪었다라는 주장, 이런 식의 주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은 것이 소위 이제 탈출이죠. 숲에서 작업하면서 상당히 많은 탈출들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에스파냐, 사실 이 영토는 아직도 에스파냐 땅이거든요. 사실은 에스파냐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파냐의 영토로 도망가게 되면은 또 이제 이 아까 말했던 영국인 베이맨들이 쉽게 또 들어갈 수 없었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한 4번 정도의 노예 반란이 18세기 1765년, 68년, 73년, 1820년 이 정도의 노예 반란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이 부분도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이걸 하나하나 한 연구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1838년에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 영국에서 이루어지면서 벨리즈도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북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죠. 노예 해방이 됐다고 해서 노예들의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토지를 독점하고 있던 소유주들에게 노동력을 의존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호가니를 둘러싼 갈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두라스 마호가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목재로 행제를 얻으려 했던 남자들이 또 영국에서도 상당 부분 중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뭐 마호가니 골드러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특히 로고우드 벌목업자들이 일찍이 진출했던 온두라스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 20분 아닌가요? 저희들이 40분에 아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6시에 아, 끝내주셔야지 저희 지금 20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네, 20분 죄송합니다. 딱 이게- 누르고 시작하는 건데,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20분에서 20분 딱 누르고 시작했는데, 그럼 얼마? 12분 남았는데 아직 아까 5분이라 우리가- 끝나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40분에 시작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네. 예.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빨리 끝내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원래 그렇게 빡빡한 예, 사람이 예, 아닌데 예.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예. 자, 이건 넘어가고요. 조약 3개만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조약이 있고요. 베르사유 조약이 있고, 나중에 나온 런던 협약, 이렇게 3개가 마호가니와 관련된, 일종의 조약과 협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파리 조약 때만 하더라도, 로그우드는 이렇게 배워서 팔 수 있었어요. 근데 마호가니는 에스파냐 쪽에서 금지시켰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때도 마찬가지고요. 런던 협약 때 와서 이제 마호가니에 대한 벌목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통제가 약했기 때문에 조약은 이런 식의 어떤 규제가 있었지만 이미 마호가니에 대한 벌목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에스파냐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간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나온 파리 조약은 이제 1763년에 영국과 에스파냐의 7년 전쟁 이후에 이제 체결된 조약들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뭐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구역이 있는데 구역을 정해서 여기서만 벌목을 해라라고 했는데 영국인 백인 베이맨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를 이제 한 것이고요. 그것에 맞서서 베이맨들은 정착촌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자치를 하면서 영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좀 더 돌봐달라. 에스파냐로부터 우리가 때문에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을 계속 털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언급할 거는 이 온두라스만 남쪽에 이제 모스키토 해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미스키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에스파냐와의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스키토인과 영국인들이 손잡고 에스파냐에 조금씩 대항해 가던 그런 흥미로운 그러니까 사건 전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르사유 조약은 1776년에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 이제 체결된 조약이고요. 역시 로그우드까지만 벌목이 가능했고, 하지만 이제 성과라고 한다면 로그우드 벌목의 어떤 경계가 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는 통제를 위해서 에스파냐군이 소위 베이맨의 가족 대부분이 살고 있던 세인트 조지 케이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쿠바 감옥으로 이전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상당히 에스파냐와 영국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9월에 체결된 베르사유 이후 조약은 이전에 로그우드 벌목 합의를 부활시켰고 벌채 지역도 월리스나 벨리즈의 리오 온도 강사의 지형대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호가니 벌목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런던 협약 때 드디어 1786년이죠. 마호가니 벌목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에스파냐는 여전히 경계를 또 정해놓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경작이라든가 군사시설, 정부기관 이런 것들은 또 불가하게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모스키토, 아까 말씀드렸죠. 모스키토 해안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온두라스만 정착지로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원래 있던 베이맨들이 이 사람들 인구가 너무 늘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은 새로 온 이주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이렇게 불화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는 안 주고 이런 새로운 원주민들한테만 토지를 불화하느냐라고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어떤 태도가 여기서 또 크게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과수정치 세력인데요. 여기 1786년에 첫 번째 줄 보시면 데스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제 감독관인데요. 영국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이 벨리즈에 있던 소위 지배 엘리트 베이맨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벌입니다. 데스파드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이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두정치, 소위 백인 메이맨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갈등들 얘기를 쭉 써놨고요. 네 번째 벨리즈 토리 농산물회사라는 게 이게 이제 소위 아까 말했던 백인 베이맨들 과수정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독점을 거의 하다시피 하면서 소위 숲을 통한 어떤 정치,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산림 정치라고 하는 포레스트 클래스라고 쓰더라고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쇠퇴와 복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에서 로고드와 마호가니 벌목, 그리고 베이맨의 과수정치 확립으로 이어지는 벨리즈의 역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여준다. 첫째는 계급적 틀에서 벗어나 있던 무법자들이 식민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맨으로 통칭되는 이들은 원래 해적으로서 사회 위기 질서를 정하는 매우 평등주의적인 집단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인종차별과 같은 의식도 매우 약했다. 하지만 온두라스만에 정착해 로고드와 마호가니 벌목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들의 평등의식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벌목 과정에서 그들이 노예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돈과 자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기존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를 베이맨의 사례는 잘 보여준다. 둘째는 마호가니를 통해 이득을 얻어 베이맨들이 과수정치 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이후 벨리즈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벨리즈의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인 아사드 쇼만이 강조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와 연결된다. 그는 벨리즈의 독립과정을 연구하면서 벨리즈의 가장 큰 문제로 일부 지배층의 토지 독점과 과수정치를 지적한 바 있다. 마호가니의 벌목을 막고 벨리즈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은 이런 점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토지 독점, 과수정치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마야 원주민들의 자치운동이나 남부 똘레도의 열악한 경제 상황 역시 숲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재 교수님께서 벨리스에서의 마호가니 산업을 중심으로 식민 경쟁과 그로 인한 노예 제도의 도입,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과도 정치 병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벨리스라는 국가에 대한 연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참 드문데 저도 너무 흥미롭게 듣고 있어서 제가 시간을 놓칠 뻔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네. 켈트의 꿈에 형상화된 자본주의의 폭력이라는 테마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요거 끝나고서 폐회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20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한 바랍니다. 15분 네. 뭐 여기 이제 네, 15분 정도 되겠네요. 또 이동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5.18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제 폭력이라는 문제가 저한테는 상당히 상당히 깊이 각인돼 있죠. 그리고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폭력적인 상황에 굉장히 노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의 굉장히 다양한 폭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애곡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중남미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아직도 폭력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콜롬비아를 갔다 왔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가 이 폭력이 만연돼 있다. 이렇게 뭔가 거기 무슨 가스처럼 이렇게 쭉 폭력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역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실제로 그 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과 개인에 관한 폭력이 있고요. 또 개인이 특정 어떤 집단, 다수를 위해서 하는 폭력이 있고 또 어떤 집단이나 국가 폭력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단체 혹은 조직 이것이 개인 또는 집단에게 이야기하는 폭력이 있고요. 또 우리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이 자연에게 가하는 폭력이 있고 또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분화시키자면 더 많은 범주들이 산생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소설을 3권을 번역했는데 번역 그 과정이야 좀 시차가 있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마리와리 조사의 그 켈트의 꿈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것도 역사에 기반한 것이지만 야만성이죠. 야만성. 저는 폭력과 야만성을 상당 부분 그 메타포적인 의미로 중첩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소용돌이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고문농장에서 인간들이 자연과 싸우면서 또 인간이 인간들끼리 그러니까 소위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원주민과 고무채취 노동자들을 가하는 폭력 이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폐의 형상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은 그 소위 말하면 정치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제가 이제 폭력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그 소설을 번역하면서 중남미에서는 폭력이 생태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바리게 조사의 소설 미학을 보면은 마리아 바리게 조사는 굉장히 그 다면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의 그 삶을 살펴보자면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인식의 변화나 그 행위, 그가 추구하는 그 어떤 그런 태도의 정치적인 태도나 어떤 이런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문학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작가였지만 그리고 그이가 그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비쳤지만 실제로 켈트 꿈에서는 다시 또 이제 식민주의 자본주의의 폭력이죠. 야만성, 식민주의적 자본주의 야만성과 원주민의 권리 회복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폭력 자체를 순수하게 행사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폭력 자체를 위해서. 폭력 자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폭력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이론, 철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통용되고 있잖아요. 폭력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폭력적 소유와 강탈, 특히 켈트의 꿈에서는 폭력적 소유와 강탈에 기반에 가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2010년에 씌워졌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문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오 바리게 조사는 정치 사상적인 면에서 문제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페루 노동자 계급이 많이 지나간 산 마르코스 대학에서 공부할 때 공산주의 사상이 심취해서 마르코스를 옹호하고 스스로를 온건 사회주의라 규정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학 들어와서 그 강의실에서 배웠던 그런 사상이나 이념들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와 달라가지고 그때 막 심취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평생을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삶에 지쳐가지고 자꾸 변화하는 것 같지만 대학 생활의 그 순수한 영혼에 침투했던 그런 것들은 평생을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나중에 자유우파 자유주의라 선회에서 1990년에는 보수 진영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합니다. 그 충격으로 1993년에는 에스파냐 국적을 취득하고 2011년은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에서 후적으로 서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까지 문학적으로 다른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가지 요사에게 문학은 불입니다. 문학은 부패하고 낡은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고 불순응, 반향, 비판, 풍자하고 채찍질이며 동시에 사회적 부패를 치유하는 지속적이고 날카로운 시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역적이고 독자적인 정신으로 무장해서 항의하고 모순된 것을 지적하며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독재체제 권력구조의 지도를 치밀한 구성을 통해 절묘하게 그려내고 또 개인의 저항, 투쟁, 좌절과 패배 등을 예리하게 형상화한 바리가조사에게 역사는 문학의 중요한 진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말전쟁이라는 소설을 통해서는요, 19세기 말에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광적인 종교 집단과 정부 측 공화주의들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신앙의 세계를 다루고 또 염소 축제에서는 강범위한 사료를 바탕으로 삼고 다양한 인물의 관점에 작가적 상상력을 투여함으로써 31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배한 독재자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히조의 광적인 삶과 암살 과정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발간한 소설이죠. 제가 결투의 꿈인데 이게 모티브가 된 역사적 사실이 이 소설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문학적인 관심사가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켈트의 꿈은 영국의 저명한 애교가이자 아일랜드 인권 및 독립운동가인 로저 케이스먼트가 1906년 9월에 조국 아일랜드의 신화적 과거에 관해 쓴 켈트의 꿈이라는 장편 소설의 제목을 차용한 것입니다. 켈트의 꿈이라는 것을 자기가 썼어요. 이건 이제 차용한 것이죠. 소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켈트의 꿈은 그 로저 케이스먼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만적인 식민주의 자본주의 전횡과 착취, 원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 유발한 공포와 폐해를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페루 아마존에서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는 신민주의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콩고에서 자행된 식민주의적 만행과 조국 아일랜드가 처한 식민주의적 상황이 연계되면서 아마존에서 자행된 자본주의적 만행, 폭력이죠. 이것들이 신민주의적 특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스펙트럼들이 그 융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뭐 신민주의 이렇게 막 말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신민주의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을 보자면 아일랜드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는 조국에 대한 민족주의 담론이 부각되어 있고요. 콩고의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는 네그리티드입니다. 이 보면은 이제 그 흑인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밑에 각주에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다음 페루 아마존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는 인디애니스모. 이제 이게 굉장히 국가마다 다양한 그런 양상을 띠고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멕시코의 인디애니스모나 페루의 인디애니스모나 좀 다릅니다. 에콰도르나 볼리비아나 좀 다르죠. 아무튼 인디오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인 민족주의 담론으로 적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제 케이스먼트 민족주의는 네그리티드, 인디헤니스모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비자르노 데가노에 따르면은 바리가조사는 켈트의 꿈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생겨진 식민주의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해 문제들을 사회 정치적으로 파헤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반식민주의적,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특히 아마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장들에서는 식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만행과 원주민의 인권 윤리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분석, 불같은 비판과 풍자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고무 산업을 토대로 아마존, 특히 페루의 푸뚜마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푸뚜마조는 그 아마존 지역인데요. 콜롬비아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자행된 야만적 자본주의의 폭력이죠. 폭력, 만행을 고발하고 소설이 표방하는 원주민의 권리 회복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켈트의 꿈의 얼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얼개의 시실과 날줄을 걸고 문양을 그려내는 작업에는 온전히 바리가조사의 상상력과 소설 미학이 작용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순수한 창작품입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소설은 내용이죠. 문학적으로 새로 탄생한 얘기를 소개하고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
게이스먼트가 블루북을 썼거든요. 일종의 보고서죠. 그 자본주의 만행, 폭력적인 상황을, 원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그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저는 그 블루북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오 바르게 조사가 블루북의 몇 프로를 참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켈트의 꿈에 나타난 것만. 여담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우리 김민경 선생님하고 그 말린체에 관해서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저는 근데 말린체라는 소설을 보고 논문을 썼고요. 김민경 선생님은 말린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보고 논문을 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소설만 관심 있습니다. 실제로 말린체라는 인물은 거기 연대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가 않아요. 연대기 몇 줄밖에 없는 인물인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재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김민호 선생님은 역사적인 포커스가 역사적인 그런 것으로 맞춰져 있고 저는 문학적인 것으로 맞춰졌는데 나중에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김민호 선생님 논문을 읽어보고는 우리 둘이 합쳐서 했으면 너무너무 좋은 논문이 나왔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업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융복합의 그 어떤 그 인문학적인 융복합의 범주 안에 들겠다. 문학과 역사의 결합이잖아요. 제가 문학과 역사의 결합이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사적인 그 사실 자체는 관심이 없거든요. 또 역사적인 사실은 아까 말린체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말린체의 삶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떤 논자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 가지고 조금 저의 그 연구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틀어버리거나 저한테 어떤 걸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아마존 인디어에 대한 수탈과 인권유린인데요. 이 인권유린, 수탈과 인권유린이 하나의 어떤 그 백화사진처럼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그 악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층이 있는데 하나는 그 소위 페루 아마존 회사가 고무 채취 산업을 통해서 영국에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식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전략이 실제로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원주민들의 폭력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부 단계로 내려왔을 때는 그 집장들이나 감독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원주민들의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는 이미 그런 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부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욕망들이 투소될 거 아니에요.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주로 십장들이 남성들이기 때문에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고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발표해놨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추출하고 해석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 이 자유와 정의에 기반한 휴머니즘이더라. 그러니까 자유, 정의,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소설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원주민들이 당했던 그런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논리,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논리가 개입된,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기서는 그 폭력에 항거하는 원주민들이 항거조차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적극적인 항거가 그것도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주민들이 그것도 못하는데 마리오 바르게 조사는 이런 것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포착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 이제 얘기하자면요. 바르게 조사는 신자유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몬토야는 식민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바르게 조사의 비난이 미지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가능한 세계들 가운데 최고의 세계라고 믿어왔고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서구 문명사회가 베푼 호의에 적응하는 것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몬토야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바르게 조사의 견해가 모든 면에서 불변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반영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본고 서문에서 밝혔다시피 바르게 조사에게 문학은 부패하고 낡은 것을 태워보는 불이고 그는 많은 작품을 통해 혼돈한 세계 라틴 아메리카 레이리에게 해부함으로써 사회적인 부패를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날카로운 시도를 해왔는데 특히 켈트의 꿈에서는 반제국주의적이고 반식민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아마존 인디어 토착적인 가치 회복을 주장합니다.
역사적, 사회경제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과 비판은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주 테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참여적인 소설은 당대의 이념과 시대 정신에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이런 소설을 쓰는 작가는 당대의 시대 정신을 포착하고 자신의 책무를 10분 인정합니다. 발가 조사는 켈트의 꿈을 통해서 작가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저 게스먼트와 마리오 바르가 조사에 의해서 양피지적으로 씌어진 그 양피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호 텍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켈트의 꿈은 아프리카 흑인과 아마존 인디의 비인간화에 대한 한거이자 절규로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정의에 기반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비극을 기억하고 성찰하고 치유하는 것은 문학의 역할이죠. 본 연구 결과가 라틴 아메리카 발가 조사의 문화에 표방하는 미학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탐색하고 라틴 아메리카 상처 많은 과거와 과거사 병든 현실을 파악하고 성찰을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이제 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폭력 시리즈, 소위 그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는 생태학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폭력 시리즈예요. 굉장히 다양한 폭력들이 있는데요. 폭력 시리즈에 천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력이 없는 세계가 가능할까? 저는 이제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읽어보니까 참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폭력이 없는 세계를 지향하지만 폭력은 또 인간의 필요하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참 복잡한 문제더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고 교수님께서 지금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켈트의 꿈에 거기서 나타난 그 아마존 원주민들에 대한 폭력의 문제 그리고 휴머니즘의 문제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성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원 교수님, 이성재 교수님 조금 세 분께서 발표를 마치셔 주셨는데 정확하게 6시 20분에 예상한 대로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었으면 뭐 더 좋은 얘기를 들을 텐데 오늘은 토론과 질문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방청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